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중학생 이하의 자녀분은 지금 있다면, 그런 자녀분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10년 뒤, 15년 뒤에 과연 뭐라고 살까? 지금 부모님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지를 좀 나름대로 좀 프레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지금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 일자리를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과연 옛날을 한번 돌아가 보죠. 인간이 인간이 문명을 만드는, 수렵 채집을 하다가 문명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사용한 에너지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활용해서 집도 짓고 뭐 했죠. 이게 그 노예들을 실어나가는 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던 노예들이 이렇게 실어가다가 대서양을 건너면서 한 30%는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배가 버렸답니다. 바다에. 그래도 돈이 남았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TV에. 거기 조중현 씨라는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때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동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그게 뭐냐? 이자 때문이었거든요. 이자.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인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다가 그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기계노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 근력을 대신하는 기계들을 또 뭐 수많은 기계들을 만들어내죠. 이 기계들이 이제 정보화가 되면서 감각, 또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지능을 대신하는 기계들까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걱정을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졌어. 어떻게 일을 할 거야? 그럼 우리 뭐라고 살아야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많은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문명의 이 전체 비중을 보면 이 지구 전체를 문명화시키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면서도 어떤 뭐 정보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인간은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노예를 벗어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화폐 노예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난 뭐라고 살아야지? 이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데 그 일마저도 지금 기계들이 다 대신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일자리는 과연 어떤 일자리여야 되느냐? 지금같이 열심히 일 자리만 만들면 되느냐? 월급 받는 일 자리만 만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느냐? 아주 심각한 고민을, 이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렵 채집서부터 노예에서 화폐 노예, 아마 지금은 이제 개인의 자유인도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자야 실현인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수렵 채집에서 노예가 있을 때 상위 1% 아마 그런 더 적은 귀족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부터 점점 더 생활이 나아지고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는 형태로 인간 사회가 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부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유를 얻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아실현인, 참 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개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로부터 개인이 고도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화면이 빠졌네요. 개인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근력, 감각, 지능들은 기계들한테 다 떠넘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내 가치를 내가 온전히 측정되고 그것이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아까 많은 얘기들이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종합하면 궁극적으로는 내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독립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와 자신의 가치가 최대화 된다면 이제 인간은 아이언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개개인이 아이언맨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화되어 나가고 있다 합니다. 자, 이렇게 고도화되는 사회를 우리 사회는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아실현이라는 게 뭡니까? 자아실현이라는 게. 자아실현이라는 게 자기가 목표한 삶의 의미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꿈과 희망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매슬로의 욕구 5단계 보면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런 욕구 5단계가 있죠. 근데 그 욕구 5단계 생존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우리 세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것만 해결된다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되죠. 존중의 욕구까지 해결이 돼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더 높은 욕구가 구현되지 않으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세대는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젊은 세대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욕구를 충족돼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도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구현해야만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의 아드님이 맛있는 우동을, 정말 맛있는 우동을 먹으려고 일본에 비행기 값을 모아서 일본에 가서 맛있는 우동을 먹고 와서 굉장히 만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잘했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미쳤구만. 예, 미쳤죠. 자, 이 미쳤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분은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라고 그럽니다. 내가 먹고 싶은 우동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우동을 먹고 왔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미친 짓이에요. 이 세대 차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자아실현을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하겠어요. 하나는 먹고 사는 거 일단 해결해야 되고, 나머지는 많은 시간을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덕후의 시대입니다. 덕후의 시대.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멍 때리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부터 있어야 돼. 나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지? 내가 여기 왜 갔지?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라는 엘리먼트 단계를 경험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사람을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켄 로빈슨 교수. 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또 그런 일자리가 있습니까?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2008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터졌어요.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이 리만 브로더스 사태는 뭡니까? 돈을 가진 상위 1%가 돈을 얼마나 나쁘게 사용했는지를 99%한테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쵸? 그래서 10만 불씩 받는 뉴욕의 셀러리맨들이 Occupy Wall Street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거든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돈이 우리한테 준 것이 과연 뭐냐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사람.
돈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죠.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또는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래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사기다. 그래요, 사기다.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달러는 내재 가치가 뭡니까? 한국 돈은 내재 가치가 뭡니까? 뭐가 다르죠? 비트코인하고 달러가 뭐가 다릅니까? 미국 사람이 발행하면 괜찮고 다수가 발행하면 문제가 됩니까? 결국 화폐화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생태계를 파괴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산에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러면 돈 빌려줍니까? 투자해주세요. 내가 그 나무를 베서 책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주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상품을 생산해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GDP를 계속 상승시켜야 돼요. 그래서 무지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물도 우리는 돈을 먹고 돈을 주고 사먹게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왜? 화폐화 작업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과정이 이제 더 이상 진척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너무나 파괴돼서. 보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좀 없으면 아이고 숨 좀 쉴 수 있구나. 안 그러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이 아니고 분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공급이 아니고 어떻게 수요에 잘 맞출 것이냐, 이런 또 소유가 아니고 공유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화두가 됐고 이 화두에 잘 맞춰서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플랫폼이 그 기반이거든요. 이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우버라든가 이런 데들이 하드웨어도 없이 수천만 방을 1년에 팔고 있죠. 별로 사고가 없어요. 자,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세상이 탄생을 합니다. 저는 이 블록체인 세상을 블록체인 대륙이라는 이름으로 불대륙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신대륙이 생긴 거예요. 20년 전에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정보가 광속으로 날아다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통신 속도가 10mbps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김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메일 이거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사기꾼으로 몰리기도 하고. 제가 한금사장 할 때 스탁옵션 500원짜리 주식을 받았는데 1년 반 만에 58,000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떼부자가 한 번 됐죠. 명목상. 진짜로 가졌으면 여기 안 있을 겁니다. 명목상. 자, 그래서 사기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기업가들이. 그래서 인터넷이 사기로 멈춰서 되돌아갔냐. 역사가 되돌아갔습니까? 20년 만에 인터넷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신경망이 되어버렸다. 자, 블록체인이 얘기하는 미래는 뭡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광속으로 날아다니는 세상. 내가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아프리카까지 쫙 가져! 하고 던져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리카까지 돈을 쫙 던져서 주는데 옛날 같았으면 여러 국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국가를 건너가지 않아요. 이 대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대륙에 기축통화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지상국가, 미국이나 일본, 영국, 지상국가 어느 누구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500조 시장, 500조 정도 가치가 있대요. 생겼어요. 그냥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되라는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다수가 만든 겁니다. 99%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 불대륙 시민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창조해내고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해서 같이. 이 상황에서 이제 수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한 비트코인 하나에 내 코인은 10개짜리, 내 코인은 100개짜리, 내 코인은 10,000개짜리 하고 코인이 만들어져요. 이 코인들이 교환이 됩니다. 자, 이것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야,
세상이 좀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좀 조장하자. 미국 정부처럼 달러를 왕창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합니다. 부채를 좀 경감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좀 왕창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플레이션을 좀 조장하자. 가능해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불대륙은 공유경제, 물물교환경제가 자리 잡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법체계는 코드다. 그래서 이런 불대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IPO와 ICO를 한번 보세요. IPO는 주주들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팝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빚을 얻습니다. 그러고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코인은 내가 필요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코인을 주고 돈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코인을 골고루 나눠주고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불대륙이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대륙 경제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세계 경제의 10% 정도가 될 것이다. 10년 뒤에. 그러면 한국에서 ICO를 했다. 그래서 토큰이 됐다는 것은 불대륙의 자산으로 편입이 된다. 이 편입된 자산이 이 하늘 경제에서 계속 교환이 될 겁니다. 무지무지 빠르게. 그래서 세계 경제 10%가 된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의 5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불대륙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것이 정책적 기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을 활짝 열어서 불대륙으로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서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할 거냐? 아니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는 불대륙하고 관계없이 살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 기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습니다. 리버랜드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불대륙 부자들 다 오세요. 어디냐? 크로아티아하고 시베리아, 세르비아가 그 중간에 2조를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노텍스, 직접 민주주의. 또 바다 한가운데 지금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테드입니다. 그리고 불대륙 부자들은 지금 뿌에트리코 갔어요. 미국에 안 살고. 네. 파라다이스 만들기. 에스토니아, 네. 베로루스, 스위스의 주크시라는데 2만 명 살던데 지금 5만 명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불대륙으로 가려는 우리 청년들을 한국에서 불대륙으로 못 보내고 왜 딴 나라 가서 가게끔 만드냐? 그래서 왜 거기다 돈 내고 거기는 직원 쓰고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좀 IPO와 ICO가 좀 더 구분이 될 겁니다. 이 바사이드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놀고 있는 컴퓨터 나한테 주세요. 내가 토큰 줄게. 이런 서비스입니다. 와이파이 연결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컴퓨터 나한테 주세요. 그럼 그 컴퓨터 스페이스를 내가 좀 빌려 쓸게요. 대신 토큰 주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그거 다 모아서 뭐 할게? 드롭박스 같은 서비스 합니다. 동영상 서비스 하고. 그럼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이 회사에 코인을 사서 줘야 돼. 토큰을. 그러면 하드디스크 빌려준 사람한테 갔던 토큰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 이용자한테 가고 이용자는 다시 이걸 회사에 주고 이 회사는 다시 이것을 하드디스크를 빌려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토큰 경제예요. 전 세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갖다 쓰는데 그거를 일일이 송금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IPO 모델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ICO가 이런 모델들이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전 세계 모델. 다른 모델들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 못해요. 그래서 결국 토큰화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화폐화 때 머니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토큰화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자체를 징표화하는 겁니다. 그 징표화 중에는 내가 나무를 심은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한 것도 있어. 자, 나 헌혈을 했어요. 그걸 징표화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이게 돈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 헌혈한 사람한테 내가 사과 좀 주고 싶다 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나 헌혈한 사람을 찾아서 내 사과를 좀 주고 싶네. 그럼 찾아주는 건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헌혈한 사람을 찾아. 전 세계 찾아. 그럼 당신
내가 만든 사과 줄게. 나무 심는 사람 좀 찾아줘. 내가 만드는 씨를 줄게. 물물교환이 되는 세상입니다. 물물교환. 여기에는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그것이 지적 가치든 또는 선한 가치든 또는 실질 자산이든 상관없이 그런 자산들이 이 불대리기에 올라가서 누군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교환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만나야지 거래가 되는데 이제는 그 거래가 불대리관에서 광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광속으로. 우리가 토크나 한다는 것은 불대륙으로 올라간다, 불대륙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벗어난 그 대륙에서 우리는 더 큰 경제 시스템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을 거기에 들어갈 기회를 막고 있다.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불대륙으로 올라갈 젊은이들을 다 끌어모아서 대한민국에서 육성하고 대한민국에서 돈 쓰고 대한민국에서 돈 벌게끔 해야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계속 블록체인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인터넷 시대에 버블이 있었고 사기꾼이 있었고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또 블록체인 시대에 있고 사기가 있고 가상대 판매가 있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수많은 기술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 기술 중에 버블 논란이 있고 사기 논란이 있는 기술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꼽아보십시오. 20년 전에 인터넷이 그랬고 지금 블록체인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인터넷이 그만큼 세상에 주는 임팩트, 앞으로의 기대가 크다는 얘기고요. 블록체인 마찬가지로 세상에 주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미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당연히 좀 늦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올 것이다. 이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한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인터넷은 하드웨어하고 같이 진화됐지만 이 블록체인은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그 기기가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아까 아프리카 블록체인 협회 회장님이 오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 몇만 원짜리 스마트폰 거기다 블록체인 토큰 집어넣어가지고 다 뿌리겠다면서 아프리카. 그 대통령들이 그렇게 자기 국가를 문명화시키겠다고 본인한테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계신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나 또는 국회가 빨리 우리 젊은이들이 이 불대륙에서 선점하고 불대륙을 차지하고 불대륙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다른 나라에서 불대륙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대한민국이 불대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항구, 가장 안전한 항구, 가장 살기 좋은 항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픽을 블록체인의 활용과 금융의 미래에서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금융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자료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싸움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선빵이라고 그랬는데 앞에서 다 해버렸어요. 요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제가 완전 쪽팔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넘기고 여기서 한번 배겨보자. 그러면 너무 안 넘기고 그러니까 일단 갔다가 오겠습니다.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에서 왜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재작년 막 얘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블록체인이 가장 빨리 적용되고 많이 적용되는 데가 어디냐.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셀리하고 캠퍼스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블록체인의 금융산업이 중요하게 제가 생각해봤는데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금융산업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P2P 거래에서 네트워크이고 협업이고 연결이고 이 부분이 블록체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금융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요걸 먼저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냐? 요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다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금융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 뭐 금융의 미래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고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 여기 또 이게 발표자한테 참 불편하게 되는데 내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뭐냐 생각하면은 I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더 싸고 더 편리하고 그리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든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게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의 효용이 크고 또 금융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그 옆에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래서 블록체인.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금융산업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더 싸고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블록체인이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블록체인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블록체인만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해 보면 금융산업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시사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금융산업, 사실 금융산업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내일 날씨가 어때요? 이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오늘 예측하는 거랑 내년에 예측하는 거랑 많이 다를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금융산업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현실을 보면 금융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을 계속 연결시키면 됩니다. 블록체인이 없던 시기에 제3의 신뢰받는 또는 신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3의 중개 기능을 가진 중개업자가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 거기에 해당되죠. 거기서 종합 서비스를 했습니다. 예금, 대출, 그리고 뭐 다른 투자, 송금 모든 걸 은행 라이센스 또는 금융기관의 라이센스를 종합 서비스를 받은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다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중개기관이 신뢰받는 제3자 중개가 필요가 없어지거나 없어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2P 개인 간의 네트워크로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도 되고 시간 절감도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보의 집중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역할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융산업에서는 이 기능의 분화, 언번들링을 말합니다. 은행이 하는 일들이 또는 금융기관이 하는 일들이 잘게 쪼개집니다. 핀테크 기업들이나 기술 기업들이 막 나눠서 가게 되죠. 예금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인터넷 전문이나 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것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라이센스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가 이런 금융기관이 그 존재가 중요하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그 블록체인 세상에 오면 제3의 중개자가 필요 없게 되면 모든 것들이 P2P 플랫폼 기반으로 대출, 송금 많은 것들이 지금도 시도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확산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부분도 이미 앞에 선빵 때리신 박수영 교수께서 이코노미스트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 이 부분이 또 다 발표가 이미 됐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에 적용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됐었고요. 이상 나가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들 드는데 이 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 반복됐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페이지를 열어놓고 제가 이제 금융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약간 강의 들으면서 좀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 역할을 이제 제가
연결사에서는 꼭 필요할 것이라 그 역할이 클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블록체인은 반드시 필요하냐?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금융산업을 지배할 것이냐? 그리고 지배한다 그러면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이 최선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하시는 분들은 그 기술 자체가 해보니 되더라. 그리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열광하십니다. 이걸 따라야지. 그리고 이 변화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금융 부분은 그 기술적 입장에서 보면 보수 꼴통입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조심스럽고 저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정도가 아니죠. 콘크리트도 두들겨 가는 거죠. 왜 그런가? 1%의 실패 가능성이나 부작용이 생겨도 그 피해가 무지 크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벤처 기술이 혁신을 이끌어오고 굉장히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지만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부작용도 여러 사람의 피해가 생길 수 있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사람이 반응하게 되면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왜 이렇게 혁신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이냐, 진행을 늦게 하느냐.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엄청 좋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벤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데 빠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혁신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거나 한다면 무지 좋겠죠. 에스토니아처럼 조그만 소규모 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개혁과 혁신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그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어떤 거는 천천히 가고 어떤 거는 조금 더 서둘러 가고 이런 부분으로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블록체인을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배적인가? 많은 부분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지배하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 이게 최선인가? 그 부분은 약간 의견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현재 기존 인프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인가? 금융기관이, 현재의 금융기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느 정도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몇백 년간 또는 몇십 년간 굉장히 그 은행의 신뢰성 제고에 만족해 오며 살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흑백 논리 또는 예스와 노가 아니라 어떤 부분, 기존 인프라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분야,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새로운 분야는 받아들일 때는 좀 더 혁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로는 혁신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반대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금융기관은 필요하냐? 미래에서 우리가 이런 제3의 중개기관이 금융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 게이츠는 그랬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Bank is not necessary. 그렇죠? Banking이라는 게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뱅크는 필요 없다. 그렇죠? 뱅킹이라는 업무는 존재하지만 뱅크는 필요 없다. 왜? 블록체인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블록체인에 우리는 모든 신뢰를 하고 거기에 맡길 수 있느냐? 그래서 블록체인 P2P라고 그러면 개인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의 판단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다른 일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즉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중개기관은 그 존재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랍니다. 모양은 다르고 그걸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P2P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적어도 금융산업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빌 게이츠는 은행이 없어질 거라고 했고, 비자 카드나 뭐 여러 카드 회사들도 보면 카드 회사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본인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없어지기보다 그 역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시에 보면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의 부작용도 엄청난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두드려가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듯이, 이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세상에서도 보면 이해관계가 많이 얽힐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규정, 규제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많이 생기는 그런 나중에 이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잉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뭐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금융산업에서 왜 한편으로 봤을 때 보수 꼴통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그걸 좀 더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다양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블록체인은 앞에 별반 언급을 안 하신 분야라 저는 이 장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협회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다 합치면요. 제약 산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토탈 합친 거의 3배 정도 돼요, 제약만. 그래서 거기 바이오, 그 다음에 헬스케어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어떻게 포지션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GDP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2% 정도 된다고 2%가 다 안 돼요. 다 그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근데 제약바이오가 21세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를 받고 있어요. 이 분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살게 되니까 노령인구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인구는 굉장히 증가하죠. 우리나라는 뭐 인구절벽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지금 70억 명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오래 살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슈가 만성질환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이슈가 되니까 나이 들어서 만성질환으로 질병이 많으면 오래 사나 마나인 거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추구하는 바는 오래 살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이면서 잘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런 변화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생명에 관련되는 거라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금융이 보수적이죠. 근데 금융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보수적인 분야가 생명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스템적으로 바꾸기가 힘들고 제도적으로 바꾸기가 힘들고 컨센서스를 이루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꿔보자. 왜냐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굉장히 많이 들고 보험에 관련해서 보험제도도 고갈되니까 많이 들자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바꿔보자. 그럼 뭐를 중심으로 바꿀 거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는 15년 전서부터 제가 헬스케어 관련돼서 발을 들이고 했을 때부터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 개인이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된 에코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바꿔보자. 그래서 10년도 더 된 그림입니다. 10년도 더 된 그림입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연결해서 뭔가 이 변화를 꾀보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딱 보시면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클리니컬 데이터 해가지고 의사가 쓰는 거, 뭐 실험한 것들, 그 다음에 뭐 MRI 한 것들,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데이터들이 더 추가되고 있냐면 병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병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임상 데이터가 전체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의 10% 정도이고요. 30% 정도가 지노믹 데이터. 굉장히 방대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지노믹 데이터고, 그리고 60% 정도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다른 외부로부터 나오는 엑소지니어스한 외생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 한 사람이 생성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런데 이걸 다 합쳐보면 엄청난 데이터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히파라는데 15개 항목을 제외하면 비식별화가 됐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비식별한 그 데이터는 의료 연구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랜트가 됩니다. 그래서 MIT에서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식별화된 33,000명 데이터로 중환자실의 환자가 8시간 전에 어떤 상태일지를 예측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근데 중요한 거는 34,000명의 굉장히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있어요. 있는데 그거 가지고 활용하기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IRB 받아야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하면 일부 자료만 뽑아가지고 일부 자료를 가지고 학습시키다 보면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또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는 또 글로벌하게 있잖아요. 이 데이터는 우리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국정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실 때 아까 이 전하준 위원장님께서 에너지가 중심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주제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좀 틀린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앞에도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독일에서 시작된 거죠. 독일의 CPS라는 사이버물리 시스템에서 시작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공정 자동화를 좀 잘해보자라는 데서 출발한 것인데 이거의 중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시키고 그걸 잘 연결시키자라는 것이고 온라인 세계는 인공지능이고 오프라인 세계는 데이터의 세계죠. 이 데이터의 세계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잘해서 우리가 굉장히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현실 세계를 구현을 해보자. 네. 이때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데이터죠. 그래서 4단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보화하고 정보화한 거를 인공지능 통해서 지능화하고 지능화된 것을 우리 오프라인 세계, 피지컬 세계에 접목을 시켜서 스마트화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데이터가 흘러야 되는데 이 데이터 유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초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약바이오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디지털 데이터의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데이터베이스로 P2P 인프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에셋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스마트 자산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어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보냐면 우리 헬스케어 관련돼서 우리도 다 익히 알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하면 나오는 게 상호운용성,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무결성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과 무결성에 관련된 부분을 균형적으로 해결해서 데이터에 관련된 신뢰성을 굉장히 높여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거에 관련돼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된 혁신을 이루어보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걸 블록체인에 접목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ICO도 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데이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게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지금 구현을 하겠다라고 제시되고, 그다음에 화폐도 발행하고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게 개인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커넥티드 에코시스템을 구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병원, 연구소, 제약사, 그다음에 보험사들이 다 여기에 연결돼서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IBM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IBM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블록체인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적용되는 시점이 올해부터다라고 많은 그 응답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붙여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올해 중점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상호명성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에 관련된 스탠다드도 만들고 그걸 보급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다라고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미들맨, 아까 뭐 발표 때 나왔죠. 이렇게 중간 거래자, 신뢰할 수 있는 중간 거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됐었던 것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상호명성에 관련된 부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진짜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데이터에 믿을 수 있는 거야. 제대로 된 데이터에 관련된 이 데이터의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믿을 수 있다. 결함이 없다. 이건 무결성이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아까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노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소수로 노드를 구성을 해서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블록체인이 프라이빗은 아닐 거고 퍼블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딘가가 주도를 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좀 더 진행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블록체인은 이렇게 P2P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고 각 블록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줄을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체인에 이제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체인에 이제 퇴출이 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데이터를 의사도 병원도 실험실도 제약사도 보험사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투명성을 제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유식하게 보고 있는데요. 초기라고 해도 얼마 안 됩니다. 불과 2년 전이고요. 2년 전에 그러면 이런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를 누가 올릴 거냐라고 했을 때 병원의 의사라고 초기에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았었던 게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나의 데이터가 블록에 다 올라가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암호가 이제 해킹되고 하면 그게 다 공개되어가지고 프라이버시나 그런 거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블록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 3회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 논란 후에 제기되고 있는 프랙티컬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는 레파지토리가 있게끔 되는 거예요. 이 레파지토리에 MRI건, 지노믹스건 이런 굉장히 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가 암호화 들어갈 때 나온 키값을 가지고 이제 헬스 블록체인을 구성을 해서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에 관련돼서 블록체인으로 구성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게 블록체인이 추구하고 있는 탈중앙화랑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P2P 형태로 IPFS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사상에 상당히 입각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RDBM이나 그런 걸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냥 중앙화하는 거라 뭐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현재로 보자면 IPFS라는 걸 이용을 해서 탈중앙화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자기의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굉장히 내가 결정한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노인분들도 있고요. 어린애들도 있고 그다음 요양원에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된 숙제들이 현재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될 것이라 보여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 환자 데이터가 있고요. 이 환자가 어떤 의사가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봤는지 그 누적 기록을 남았는지가 샅샅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뭘 했는지가 이제 의료 기록에 관련돼서는 다 남아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의사에 관련된 부분도 다 알 수 있게끔 된 거고요.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제 응급 환자에 관련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환자 응급 상황에 관련된 문서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볼 수 있고요.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퍼블릭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어디를 가서든지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고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신약 개발에서의 블록체인은 이렇게 개인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내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고 맞춤 약을 만들 수가 있게끔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에는 이렇게 의료용 EMR 데이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케미칼 데이터도 있고요. 프로틴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체 대사에 관련된 데이터도 있어요. 굉장히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지금 유통될 수 있는 유통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포지션을 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복잡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임상시험 차트입니다. 임상시험 할 때 여기에 이제 각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유치를 하고 환자가 이제 오면 이제 사인을 하고 환자가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실험을 쭉 계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고 보고서를 쓰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돼요. 개입을 하게 되는데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환자 리크루트가 굉장히 쉬워지고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앞단에 그 어떤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는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신약 개발에 관련된 이노베이션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상지식, 의사,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EMR 데이터, 환자가 만드는 PHR 데이터, 그리고 지노믹 데이터랑 결합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약에 대해서 안전요법, 그 다음에 약의 유효성과 부작용, 그리고 약의 유효성과 부작용을 추적하는 거에 관련된, 그리고 약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장에 이제 보급을 하고, 부작용 관련된 트래킹을 하는 이 전반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이 데이터를 다 연결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블록체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자면 이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사람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까 4차 산업혁명 때 말씀드렸듯이 지능화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보화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유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게 인풋 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앞으로 블록체인과 함께 발전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